예, 쌓아야 된다. 선반. 자, 개념적으로 외우셔야 돼. 자, 선반이 나왔어요. 공작기계 중에서. 자, 선반. 범용 공작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선반. 주축물을, 공작물을 주축에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합니다. 공구에 설치된 바이트를 이용해서 절삭 깊이와 이송을 주고, 이송이라는 건 아까 나왔죠? 예,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감을 절삭하는 공작기계다 라고 그래서 일단은 공작물은 회전을 하고요. 공구는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작물이 회전을 해요. 선반의 구조는 일단 주축대, 심압대, 왕복대, 배드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일단 주축대는 공작물을 지지와 회전 및 동력 전달을 하는 부분이에요. 주축은 일단 이 주축을 우리가 보통 스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핀들은 중공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공작물을 통과시켜서 기다란 것도 가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모스테이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용하는 공구는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심압대가 있어요. 심압대는 주축의 반대쪽에 있죠. 배드 위에 있으며 작업 내용이 이렇습니다. 축에 정지센터에서 끼워서 긴 공작물을 고정할 수 있고요. 심압대 편의를 이용해서 테이퍼 절삭을 할 수 있고요. 심압축을 배드 위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구멍 뚫기 작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압대 축은 모스테이퍼로 돼 있다. 다 모스테이퍼로 돼 있죠. 얼마예요? 모스테이퍼? 예, 20분의 1. 예, 20분의 1 되어 있습니다. 자, 왕복대가 있어요. 왕복대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기서는 알 필요가 있어요. 왕복대는 배드 위에 공구를 가로, 세로 방향으로 이송시키는 부분이에요. 왕복대는 에이프런과 새들, 복식 공구대로 나눠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에이프런, 새들, 복식 공구대. 이렇게가 있는 것이 왕복대다. 에이프런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자동 이송 장치, 나사깎기 장치가 있습니다. 새들 앞쪽에 있다. 새들 H자로 되어 있고요. 배도면과 미끄럼 접촉을 한다. 새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H자로 보여요. 보이는 게 새들 자체가 어떤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접촉되는 부분을 우리가 새들이라고 그러죠. 보통 미끄럼 접촉을 한다. 복식 공구대, 공구를 고정하는 부분이죠. 회전하고 테이퍼 절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식 공구대요. 자, 배드가 있어요. 배드는 주로 보통 그 주철로 만듭니다. 주철로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게 영식과 미식으로 되어 있다. 특징은 영식 배드와 미식 배드의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뭐로 만드는지는 나중에 알아도 되고. 영식 배드는 안내면이 평면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미식 배드는 산형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곳이 강력 절삭에 많이 쓰이고요. 미식은 정밀 절삭에 많이 씁니다. 중소형에 많이 쓰이고요. 요건 대형에 많이 씁니다. 요즘은 이제 이걸 혼합하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같이 활용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자, 선반의 크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선반의 크기는 배드 위의 스윙, 왕복대의 스윙, 양 센터 사이의 길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림상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제가 대략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일단 배드 위의 스윙이라는 것은 배드에 닿지 않게 주축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지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공작물을 이렇게 달면 주축에 뭔가를 대가지고 면판을 대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달면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지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배드 위의 스윙이라고 해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주축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구분을 하자면, 요게 다리, 요게 심압대, 그 다음에 요게 왕복대,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여기가 베드죠. 그래서 일단은 왕복대의 스윙은 또 뭐냐? 왕복대에 닿지 않게, 주축에. 지금 위에서 보면은 왕복대가 주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심압대가 있고, 그 다음에 왕복대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는 요 직경값, 이것이 왕복대의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공구를 물려서 어디까지 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의 직경, 최대 직경이죠. 공작물의 최대 지름. 그 다음에 양센터 상의 거리, 양센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최대로 뒤로 밀었을 때 어디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양센터 간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길이입니다. 그래서 베드 위의 스윙, 왕복대의 스윙, 양센터 사이의 최대 길이, 이렇게 구분해서 선반 크기를 표시합니다. 요즘 몇 자, 6자, 뭐 8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실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선반용 부품이 있어요. 부속품, 센터는 일종의 주축과 심압대 축에 삽입돼서 공작물을 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임질감은 60도, 중량물은 좀 크죠. 예, 각도가. 회전 센터가 있고, 정지 센터가 있고, 베어링 센터가 있고, 하프 센터가 있습니다. 일단 구분되는 것은, 회전 센터는 보통 주축에 삽입되고 회전되는 센터예요. 그 다음에 정지 센터, 심압대에 끼워져 있어서 회전하지 않는 센터, 데드 센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베어링 센터는 심압대에 끼워서 사용을 하고 일감과 함께 회전을 합니다. 고속 회전에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프 센터는 끝면 다듬질할 때, 하프 센터는 이렇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중간이 갈라져 있죠. 그래서 가공을 할 때 측면을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끝면 가공할 때. 그 다음에 척이 있어요. 척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공작물을 지지하고 회전시키는 부품을 주축에 설치할 때 우리가 척이라고 그럽니다. 척 일반적으로. 자, 척의 종류를 보면 단동척이 있고요. 척은 이렇게 생겨서 구멍이 있고 매달려 있죠. 이렇게 척이 조가 있죠. 조가 4개가 돼 있어요. 얘네들은 단독으로 움직여요. 각각. 이것이 단동척. 4개의 조가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보통 이제 복잡한 형상이나 불규칙한 형상이나 불규칙한 형상을 고정할 때 쓰는데, 일단 정확하게 맞추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숙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숙련자들이 많이 쓰죠. 연동척이 있어요. 연동척은 이렇게 생겨서 3개로 고되어 있죠. 이렇게. 조가 3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삼각형이나 원형을 갖다가 고정할 때 그때 많이 쓰이죠. 복동척은 연동척과 단동척을 혼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동척이라고 합니다. 양용척, 마그네틱 척, 전자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두께가 얇은 일감을 변형시키지 않고 고정을 할 때 써요. 보통은 이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연삭 작업에서 쓰이죠. 연삭 작업에 보시면 숫돌이 있고 위에 테이블이 있다면 테이블에 제품을 고정할 때 바로 여기를 이제 우리가 마그네틱적으로 해서 얘를 붙여놓죠. 그래서 연삭기가 내려와서 여기를 가공할 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콜리척이요. 우리가 이거는 샤프심 생각하시면 돼요. 샤프심하고 조금 샤프 구성하고 좀 비슷하죠. 샤프에 보면은 이렇게 갈라져 있죠. 틈이. 심이 내려오죠. 이 심이 내려오는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눌렀을 때 얘 틈새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척으로 고정한다면, 이게 이제 제품이라면 얘를 갖다가 나사로 고정해서 꽉 끼워주는 거죠. 원리적인 거는 콜리척이 그거죠. 가는 지름을 이용해서 뒤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갈라져 있는 부분을. 그래서 가는 환봉제, 가는 지름을 많이 쓰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럴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콜리척이라고 합니다. 척의 지름, 척의 크기를 표시하는 데 쓰는 것은 일단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바깥 지름은 단동척, 연동척, 복동척, 마그네틱 척, 압축 공기척, 물릴 수 있는 공작물의 지름으로 하는 건 콜리척, 벨척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요거는 참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면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면판은 척 작업이 곤란한 큰 물체나 복잡한 형상의 공작물을
볼트나 앵글 플레이트를 이 면판을 이용해서 고정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불규칙하게 생기는 형상은 우리가 단동척이나 이런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판 같은 경우는 원이 뚫려 있거나 뭐 유니트 모양이 있거나 원형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나사로 고정하는 거죠. 나사로 여기다 고정해 놓고 여기다가 뭐 앵글 플레이트를 달아요. 달아서 얘를 그 다른 제품을 여기다 설치를 하는 거죠. 설치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전시키면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돌림판이요, 드라이빙 플레이트라고 그러고 돌리기라고 그러는데 양 센터 작업 시에 돌리기로 공정물을 조정을 합니다. 지지합니다. 돌림판에 돌리기를 걸어서 회전판이 회전할 때 이렇게 거쳐서 회전을 하게 하는 거죠. 돌림판입니다. 그러니까 돌리기하고 돌림판을 같이 쓰인다. 도구라고 합니다. 도구. 형상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죠.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제 걸게 돼 있어요. 자, 맨드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드릴. 여러분들 맨드릴 그러면 일단 신봉 생각하시면 되고, 뭐 할 때 쓰는 거냐? 내면 다듬질 중공의 공정물의 외면 가공할 때 써요. 다시 말해서 동심을 만드는 거죠. 같은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형태가 바로 맨드릴입니다. 그래서 선반 가공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선반 가공에서 내경이 큰 파이프의 바깥 원통면을 절삭할 때 적합한 맨드릴은 여기서는 뭐 조립식 큰 거니까 조립식으로 써야죠. 그래서 맨드릴이 뭐 할 때 쓴 거냐? 동심을 만들 때 내면 중심과 바깥쪽 중심을 같게 만들 때 쓰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방진구요, 지름이 긴 재료를 가공할 때 쓰이는 겁니다. 보통 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중에 의해서 휘거나 절삭력에 의해서 휘는 것을 방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진구. 고정식 방진구하고 이동식 방진구가 있는데 고정식 방진구는 조와 3개, 120도 간격, 베드 위에 고정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동식 방진구는 왕복대 새들에 고정합니다. 절삭 범위가 제한이 없기 가공할 수 있도록 움직이죠. 같이 움직일 수 있고 조가 2개다. 자, 선반의 종류를 한번 보자. 자, 선반의 종류. 보통 선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차식으로 그 다음에 기어식이 되어 있어요. 다품종 소량 생산, 수리에 많이 이용을 하고요. 탁상 선반이 있어요. 작업대 위에서 고정해서 사용을 하고 보통 선반과 비슷한데 정밀 소형이나 시계, 정밀 소형의 계기 등의 부품 가공에 적당합니다. 탁상 선반. 모방 선반이 있어요. 형판이 있어요. 모방을 따라가는 거죠. 모방을 따라가면서 공구대 자동적으로 절삭 깊이를 조절을 해서 이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판과 같은 윤곽을 깎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실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물을 갖다 놓고도 직접 깎을 수 있다는 얘기죠. 터리 선반이요. 터리 선반은 한마디로 말해서 작은 일감을 대량 생산하거나 능률적으로 가공할 때 터리 선반을 이용해요. 이 터릿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절삭 공구를 심압대 대신에 터릿 공구, 그러니까 터릿 공구 틀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그 MCT 보면은 MC 돌아가는 그 공구가 달려 있는 게 있죠. 얘가 이제 돌면서 일행정이 끝날 때마다 터릿을 돌리고 다음 절삭 공구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터릿 선반. 그 다음에 자동 선반이 있죠. 자동 선반은 선반의 조작을 캠이나 유압기구를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주로 핀, 볼트 등 시계 및 자동차 부품 등의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 공구 선반이 있어요. 공구 선반은 보통 선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정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퍼 각기 장치나 릴리 장치가 부속되어 있고 공구 선반은 고정밀대 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 게이지나 나사 게이지 등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선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구 선반.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릴리빙 장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요거는 선반이 있습니다. 정면 선반. 선반은 짧고 지름이 긴 일감을 깎을 때 쓰이죠. 정면 선반. 일단 주식대에 큰 면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일감을, 그러니까 직경이 큰 일감을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수직 선반. 수직 선반은
공구의 길이 방향 이송이 수직 방향으로 되어 있고 대형 공작물을 많이 쓰인다. 그래서 보통 정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수직 선반. 그다음에 NC 선반, Numerical Control Radar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수치보의 모양으로 기록을 하고 이 명령에 따라서 절삭공구와 새들의 운동을 제어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치 제어 선반이에요. NC 선반. 자, 다인 선반이라고 쓴다. 멀티 컷 라데라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개의 바이트, 공부다가에 여러 개의 바이트가 부착되어 있어요. 이 바이트를 전부 쓰거나 혹은 일부가 동시에 절삭 가공하는 거예요. 이걸 다인 선반이라고 그래요. 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설명으로 만들기가 참 미안한 게 그림으로 봐도 사실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좀 이해를 하기보단 좀 외우는 식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선반 작업, 절삭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주분력 봐야 될 게 배분력, 이송분력, 횡분력이라고 해서 이 세 개의 분력을 이용합니다. 주분력, 절삭 방향의 분력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원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바이트가 들어간다. 바이트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바이트가 들어가는 이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있고요. 이렇게 미는 힘이 있고요. 반대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절삭 방향 중에서 절삭 저항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수직 상태로,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수직 상태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주분력이라고 그러죠. 주분력. 그 다음에 배분력이라는 것은 절삭 깊이 방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절삭 깊이 방향에 반대로 작용되는 거죠. 이것을 배분력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횡분력은 바로 이송 방향입니다. 얘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송 방향을 잡죠. 그래서 이거를 이송반력이라고 해요. 이송분력, 횡분력. 그래서 주배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가장 큰 거, 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배분력이 크고, 그 다음에 이송분력이 크다. 그래서 주분력, 배분력, 이송분력 크기로 본다면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주는데 보통은 이제 정밀도에 영향을 주는 거 배분력, 이송분력은 바이트의 이송분력을 줘서 이송분력, 횡분력을 지정을 한다. 여기서 요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큰 분력이 주분력이고 배분력은 바로 가공 정밀도에 영향을 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세 가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선반의 이송 단위 중에 1회전당 이송량의 단위는 이거는 뭐 회전당, 레볼루션당 밀리미터 이렇게 해서 밀리미터 폴 알리브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절삭 속도가 있습니다. 절삭 속도는 V는 1000분의 파이 dn 요 수식 자주 나옵니다. 다른 데서도 나오죠. 보통 선반에서는 공작물의 지름, 밀링에서는 커터의 지름, 보링에서는 드릴의 지름 이런 식으로 드릴링이나 그래서 보통 이제 공작물의 삭대 속도를 절삭 속도라고 합니다. 보통 절삭 시 공구에 대한 공작물의 삭대 속도. 그래서 V는 1000분의 파이 dn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에 V는 1000분의 파이 dn 항상 외우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들은 이렇게 되는데 왜 1000을 줬는지는 아실 거예요. 예. 지금 절삭 속도는 메타 퍼 세크로 이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 1000을 환산을 한 거죠. 왜냐하면 공구가 공작물의 지름이 공구나 공작물의 지름이 밀리미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1000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원주율 값과 그 다음에 회전수, 분당 회전수니까 그래서 분당 회전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메타 퍼 미닛 분당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메타 퍼 세크가 된다면 여기다 60을 곱해줘야겠죠. 그 얘기는 나중에 하죠. 지름이 100mm인 영광을 회전수 300rpm으로 이송 0.3mm에 대한 길이를 50mm를 1회 가공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몇 초인가? 사실은 이 수식이 여러분들 금방 나올 수 없는 수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우실 수밖에 없어. T는 NF분의 L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회전수를 이송 속도와 곱해서 길이를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먼저 구해야 될 게 소요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공식하고 합쳐져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전 속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지금 복잡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왔죠. 지금 여기 이러한 형태로 대입을 한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회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적용을 하게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이 수식을 다 대입을 해서 이 안에 그러니까 n은 파이 d분의 1000v로 들어가게 해서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입되는 식이 t는 1000vs분의 파이 dl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복잡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요. 나와 있으니까 기억은 하고 계십시오. nf분의 1 t는 nf분의 1 공구수명 및 마멸 요것도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공구수명 자 절삭 시간을 절삭을 시작해서 공구를 재연삭을 할 필요가 생길 때까지의 그 부분을 우리가 유효 절삭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기까지 우리가 공구수명이라는데 공구수명이라 한다. 판정법이 있어요. 이거 가공면에 광택이라는 색조 반점이 생겨나거나 마모가 일정량에 달했을 때 날것이요. 그 다음에 가공 완성된 제품의 치수 변화가 일정량에 달했을 때 사실은 이게 느껴지죠. 하다 보면 절삭정의 주분력의 변화가 없는데 뭐가 생기냐면 배분력 또는 이송분력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예요. 좀 느낌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수용판정법 알고 계시고 공구의 마멸 아까 잠깐 나왔는데 크레이터 마멸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레이터 마멸은 상면에 지정합니다. 여기에 되고 측면에 발생하는 것이 프랭크 마멸. 그래서 보통은 그 크레이터 마멸과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공구가 융착되면서 그 붙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파이는 현상이 생기는 경우인데 크레이터. 그 다음에 프랭크 마멸. 그 다음에 치핑은 결손이라 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냥 보고서 외우셔도 됩니다. 그 각각을 좀 외우실 필요가 있고요. 테이퍼 작업이 있어요. 자, 테이퍼 작업. 요거 잘 나오는 편이죠. 심압대 편의하는 방법과 공식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전체가 테이프일 때는 x는 2분의 d 마이너스 라지 d 마이너스 스몰 d를 하시면 되고 x는 2l분의 라지 d 마이너스 스몰 d를 l로 나눠주는 거야. 전체로 나눠주는 거죠. 이게 바로 심압대 편입니다. 심압대 편이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심압대가 있을 때 베드가 있을 때 심압대를 여기다 놓거든요. 네, 심압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얘를 나사가 지금 여기가 전면이라면 여기가 나사가 요 왼쪽에 있어요. 얘를 돌리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움직여서 얘를 움직이면 주축하고 어때요? 약간 편차가 생기죠. 편차가 생겨서 그 편차가 약간 삐딱하게 된 상태에서 공구대, 즉 공구를 전진을 시켜서 가공을 하면 실제 윗면에서 가공이 될 때 보면 공작물이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가 되죠. 그럼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 심하게 보자면 이렇게 되는 깎으면 어떻게 돼요? 이 편심이 생기죠. 예, 깎이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테이퍼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요 편차되는 이 편의값을 우리가 x라고 하는 겁니다. x. 이 x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수식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테이퍼를 가공하려 할 때 심압대 편의를 가공하며 심압대를 몇 미리 이동시켜야 되는가 나오죠?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면 전체를 일부가 심압대라고 테이퍼라고 생각을 하시고 심압대 편의를 일부에 대해서 적용하는 걸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5mm, 밀리미터입니다. 편의값이니까. 자, 복식 공구대 선회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탄젠스 세타라는 게 들어가죠. 탄젠스 세타. 2L분의 라지 d 마이너스 스몰 d가 바로 탄젠스 세타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이퍼 길이가 짧고 테이퍼 양이 클 때
테이퍼량이 클 때 사용합니다. 선회각은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통 복식공구대를 만약에 활용해서 테이프를 가공한다 그러면 복식공구대가 이렇게 바이트가 달려 있죠. 달려 있는 걸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네요. 이렇게 돌려서 바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얘는 이렇게만 움직이죠. 절삭 깊이가 있고 얘는 회전을 할 거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깎이는 형태가 약간 비스듬하게 되기 때문에 테이퍼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타 값을 구하는 거죠. 이 세타 값. 예, 요거에 대한 세타 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문제 나오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환봉의 테이퍼를 선반에서 복식 공구대를 회전시켜 가공하려 할 때 공구대를 회전시켜야 할 각도는 하고 나오죠. 예, 요거 보면은 탄젠트 세타는 2L분의 라지 마이너스 스몰 D에서 45 마이너스 25, 2 곱하기 48 해서 0.20이 나온다. 탄젠트 세타라고 구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탄젠트 세타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각도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를 만약에 따로 구한다면 아크탄젠트가 되는 거죠. 아크탄젠트. 아크탄젠트분의 1 곱하기 지금 여기 세타 값이 되는 거. 예. 각도 값이 되는 거죠. 각도 값. 예. 각도 값이 되는 거죠. 각도. 그러면 이제 나오죠, 값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대한 세타 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테이퍼 절삭 장치라는 것이 있어요. 어태치먼트라고 있는데 요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세 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심압대 편의, 테이퍼 절삭 장치, 그 다음에 복식 공구대 선회 또는 회전. 네, 이렇게. 자, 나사 절삭 작업이 있습니다. 주축과 리드 스크루를 기어로 연결해서 주축에 회전을 주면 리드 스크루도 회전한다. 이때 스크루에 연결된 바이트가 이송하며 나사를 깎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 공작물이 이래저래하는 동안에서 리드 스크루를 깎아야 할 나사의 1피치만을 이송해서 나사를 깎는다. 결국은 나사 절삭할 때 이용하는 그 부품이, 그러니까 선반에서의 어떤 공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사 바이트는 당연히 필요하고 리드 스크류라는 게 필요하죠. 리드 스크류. 자, 변환기 계산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복잡해 할 수도 있는데 공작물의 피치와 리드 스크류의 피치로 구분을 합니다. 보통 2단 거리를 많이 할 때 쓸 때 회전비가 1대6으로 적을 때는 2단법을 쓰고요. 1대6보다 클 때는 4단 걸기법을 씁니다. 이게 이제 4단 걸기법이죠. 그러니까 회전비요. 리드 스크류의 공작물 중 둘 중에 하나 인지식인 경우에는 단위 환산을 위해서 무슨 기어를 쓰냐? 꼭 127기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보통 127기어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25.4를 5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127분의 5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먼저 리드 스크류의 피치가 이 산인, 인치당 산인 선반에서 피치 6mm의 나사를 깎을 때 변환기어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나오면 여기에서는 2개 산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아까 나왔듯이 요 산의 수는 산은 이제 정의를 한다고 그랬죠. 6mm라는 나사를 깎는 거니까 6. 그다음에 2분의 1이라는 형태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사 변환 기어를 60과 127로 적용을 할 수 있죠. 127은 당연히 나오고 60이 나와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좀 풀어보면 아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실 그 변환되는 그 레버만 작동을 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계산식으로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드릴링, 보링. 드릴링이란 구멍을 뚫는 작업을 말하며 보링은 이미 뚫린 구멍을 더 넓히는데 정밀 선삭을 하는 작업을 말한다. 보통 이제 드릴링은 좀 가공도가 좀 떨어지죠. 다시 말해서 거친 가공을 하죠. 근데 이제 보링은 좀 더 정밀 선삭을 한다. 드릴링 머신의 가공의 종류, 드릴링, 구멍을 뚫는 작업, 보링은 뚫린 구멍의 주전 구멍을 넓히는데 실질적인 거는 넓히는 데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머, 뚫린 구멍을 리머로 정밀하게 다룹니다. 자, 리머가 사실은 정밀 선삭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탭핑이 있어요. 탭은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드릴링 머신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죠. 탭핑. 탭을 사용해서 앞낮을 가공한다. 기계 탭이죠. 이거는 수동 탭이 아니라 스포 페이싱, 뭐 카운터 보링, 카운터 싱크.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여기서 보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작업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카운터 요건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카운터 싱크는 접시머리 같은 거 나갈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카운터 보링은 송곳머리, 우리가 보통 작업에서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낼 때 쓰는 거죠. 스포 페이싱 같은 경우는 자리면을 따낼 때 쓰는 거고요. 자, 드릴링 머신의 종류, 직립 드릴링 머신. 보통 50mm까지, 지름 50mm까지의 드릴 가공을 할 수 있고요. 구동과 변속은 단차 또는 기어로 사용한다. 직립 드릴링 머신 종류 일단 먼저. 탁상 드릴링 머신이 있어요. 탁상 드릴링 머신은 작업대에 설치하는 거죠. 탁상 드릴링 머신. 소형 드릴링 머신으로 비교적 13mm 이하의 구멍을 뚫을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은 컬럼의 중심으로 암이 360도 선회한다, 회전한다는 거죠. 회전하는데 암에는 드릴 헤드가 붙어 있고 대형 일감을 움직이지 않고 드릴 헤드만 움직여가지고 구멍을 뚫을 수가 있다.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 기억하십시오. 다축 드릴링 머신이 있어요. 다축. 한 대의 기계에 여러 개의 스핀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구멍을 동시에 드릴 가공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시에 구멍을 여러 개를 뚫을 수 있다는 거죠. 다두가 있는데 다두는 한 대의 기계에 여러 개의 스핀들이 나란히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공구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드릴링, 밀리밍, 뭐 태핑 순서에 따라서 연속 작업을 할 수 있다.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심공, 깊은 구멍, 오일 구멍 같이 깊은 구멍을 능률적으로 정확하게 뚫을 때 사용하는 거다. 자, 드릴부의 각부 명칭을 한번 볼게요. 드릴부는 우리가 보통 드릴 보면은 드릴 끝이 있고, 우리가 보통 드릴 끝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비틀려져 있는 형태에서 비틀려져 내려오는 형태에서 드릴 끝이 약간 이렇게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요 끝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치즐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날이 서로 만나는 정점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치즐 포인트라고 그러고, 날끝각이 있어요. 날끝각은 드릴의 날끝각이 보통 118도로 돼 있죠. 비틀린 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드릴 축과 비틀린 홈이 이루는 각인데, 비틀린 각이 생성이 되는 형태는 홈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는 그 칩을 원활히 배출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외부는 홈과 홈 사이의 벽 두께입니다. 홈과 홈 사이의 벽 두께. 이 홈과 홈 사이의 벽 두께가 보통 자르 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져요. 점점 뒤로 갈수록. 마진이라고 그러죠. 예비적인 날 역할을 하고 강도를 보관하기 위해서 쓰고 드릴 크기를 정하고 드릴의 위치를 잡아줄 때 쓰는 것이 마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 여긴 그림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아까 나왔던 거죠. 비슷하게 나온 건데 탭하고 비슷하죠. 드릴 가공의 불량 또는 파손의 원인이 아닌 것은 구멍에서 절삭칩을 배출하지 못하고 가득 차 있을 때, 이송이 너무 커서 절삭정이 증가했을 때, 시링이 너무 커서 그 드릴이 약해졌을 때, 드릴 날끝각 각도가 표준으로 되어 있을 때. 4번은 아무 관계가 없죠. 4번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자, 드릴날을 연삭하여 사용할 경우에 드릴 외부의 두께가 두꺼워져서 절삭성이 저하된다. 절삭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두께를 얇게 연삭해 주는 것, 요걸 우리가 시닝이라고 합니다. 요거. 자, 드릴의 종류 일단 밑에 보시면은 고든 자루 13mm 이하의 드릴, 테이퍼 자루 13mm 이상의 드릴이 모스 테이프로 돼 있다. 자, 모스 테이프 자주 나오죠. 자, 드릴링 작업, 절삭 속도 이송이 있는데, 요거 아까 우리가 선반에서 나왔던 거고 똑같죠. V는 1000V 파이 Dn, N은 파이 D분의 1000V. 근데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건 D가 드릴 지름이에요. 드릴 지름. 요거 차용고, 선반에서는 공작물의 지름이었죠. 자, 다른 거는 놔두시고 이송에 대한 부분에서 계산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T는 NS분의 TWH. 자, 요거 알고 계세요.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산업기사는 당연히 나오고요. 두께 30mm 탄소 강판의 절삭 속도 20m/min을 드릴지름 10mm, 이송 0.2mm로 구멍을 뚫을 때 절삭 소요 시간은 약 몇 분인가. 드릴의 원추 높이는 5.8이고 구멍은 관통한 곳으로 한다. 일단 관통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크기의 높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해졌죠. 그래서 계산식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일단 n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요 관계식을 넣어서 해줄 수가 있고, n을 따로 구해도 되죠. n은 파이 d분의 1000v로 해서 따로 구하셔도 되는 거죠. 예, 따로 구하셔도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t는 1000 곱하기 20이 지금 여기에서 절삭 속도, 그 다음에 0.2가 이송, 그 다음에 3.14 곱하기 10 곱하기 지름이 10mm, 그 다음에 t가 지금 뭐냐면 요거죠. 요건데 지금 구멍을 관통을 한다고 그랬어요. 관통했으니까 판의 두께가 30이죠. 예, 그래서 30을 준 거예요. 30을 준 거고, 5.8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H. 요거는 이제 드릴을 참고해서 한 거죠. 드릴 참고해서. 그래서 나온 값이 0.8mm, 0.8분 걸린다. 만약에 이걸 초로 해달라 그러면 곱하기 60을 하면 되겠죠. 나누기 60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세이퍼 슬로터 플래너 브로치. 세이퍼는 형삭기예요. 형삭기. 세이퍼는 바이트 램에 고정하고 왕복 운동을 시켜서 테이블을 고정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다. 일단 세이퍼라는 것은 형삭기라는 걸 알고 계세요. 세이퍼. 그 다음에 보통 요거는 이제 수평으로 움직여요. 수평으로. 보통 주걱처럼 생겨있는 바이트를 이용해서 램이 달려있는 바이트죠. 얘가 움직이는 거죠. 테이블은 고정되어 있고. 제품을 놔두고 왕복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세이퍼의 크기는 램의 최대 행정. 바로 이 램의 최대 행정입니다. 최대 행정. 가공 분야는 보통 수직, 측면이나 홈절삭 등에 많이 쓰인다. 네, 평면을 절삭할 때 많이 쓰죠. 수직? 이거는 아닌데 수평인 것 같은데. 수직 측면은 아닌데요. 요거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게는 수평으로 절삭을 많이 하죠. 가공 방법은 램에 고정되어 있는 바이트가 전진하면서 절삭을 행하고 기한 행정치는 바이트를 올려요. 쭉 밀면서 이렇게 끌려오죠. 이런 식으로. 세이퍼 절삭 속도 V는 1000K분의 ln. 약간 수식이 바뀌었죠. 여기에서는 행정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이 공구의 지름이나 이런 게 아니라 행정하고 n은 분당 왕복 회전수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V는 1000K분의 ln 기억하시고 스토크라는 걸로 구분을 하죠. n을 하면. 세이퍼 슬로터 플레이너는 급속기한 운동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급속기한 장치가 있다 그러면 세이퍼 슬로터 플레이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로터가 있죠. 슬로터는 일단 세이퍼를 직립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세이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수직 세이퍼. 수직 세이퍼. 쉐이퍼라고 했네. 수직 세이퍼. 항상 잊지 마세요. 이건 수직으로. 그래서 형상은 비슷하지만 얘는 원형 테이블이 있어요. 원형 테이블에 공작물을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회전을 하면서 이제 제품을 위치를 이제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슬로터는 바이트가 위에서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수직 왕복 운동을 합니다. 램은 이쪽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가공 분야는 키움이나 평면 각구멍, 그 다음에 공명 및 특수 형상 가공에 쓰인다. 원형 테이블이 있다라는 거. 분할 작업 가능하다는 거. 슬로터.
자, 슬로트의 크기는 램의 최대 행정, 테이블의 크기 및 이동거리, 원형 테이블의 직경. 예, 요거 가끔가다 많이 물어봐요. 슬로터에 대한 내용. 자, 플레이너. 이거는 평사기 똑같습니다. 플레이너는 일단 공작물을 테이블에 설치를 해요. 그리고 왕복시킬 수 있어요. 바이트는 이송을 합니다. 바이트는 이송.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로 보통은 이 테이블이 움직여요. 테이블이 움직이면서 왕복 운동을 하죠. 플레이너는 이제 평사기이기 때문에 대형 공작물을 많이 써요. 세이프에서 할 수 없는 대형 공작물 가공에 쓰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얘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테이블의 최대 행정으로 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테이블이 움직이니까요. 그 다음에 가공할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통 및 높이로 적용을 한다. 예,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이블이 움직이는 겁니다. 얘는 플레이너는. 종류를 보시게 되면 쌍주식과 단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하나냐 두 개냐 이런 거죠. 테이블 사이에 두 개의 컬럼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컬럼 안에서 테이블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바이트가 내려와 있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움직이는 형태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 정밀하게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예, 공작물의 크기 폭이 제한돼요. 예, 아무래도 같이 있으니까. 단주식은 큰 걸 할 때 폭이 넓은 공작물을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컬럼이 한 개인 것이다. 그래서 컬럼이 하나로 기둥이 있고 그 옆에다가 놓고도 예, 어느 정도까지는 제품을 갖다가 원활하게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그래서 일단은 테이블이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세이프 슬로터 플레이너의 비교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세이프는 공구, 램, 슬로터도 공구, 램. 얘는 테이블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램의 최대 행정 똑같은데 테이블의 최대 행정이라고 구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브로치 가공, BR. 브로치 작업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브로치라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냐면 한 번에 공구가 가공이 되는 거죠. 일단 얘는 작업을 할 때 구멍을 뚫어 놓고 어느 정도 일정한 사이즈의 구멍을 뚫어 놓고 그 다음에 브로치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한 번 통과시켜서 가공을 하는 거죠. 내면이나 외면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동시가 아니라 형상을 이제 만들 때. 그래서 내면도 할 수 있고 외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래 통과시켜서 하는 거죠. 근데 이 브로치라는 걸 따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구조는 자로부 절삭부, 평행부, 후단부 뭐 이렇게 나누고 뭐 그림은 뭐 여기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 그림은 빼야 되는데. 가공 분야가 있어요. 각구멍이나 키홈, 스플라인, 세레이션 가공에 쓰이며 특수한 모양의 면을 가공해도 응용된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30일 내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라서 사실은 자세하게 그림을 표현한다던가 이런 게 없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만 주교재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그림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참고하셔도 되죠. 자, 밀링. 많은 야를 가진 절삭공구에 회전 운동을 주고 공작물에 이송을 주어서 평면이나 곡면을 깎는 공작기계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작기계죠. 선반 밀링.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 공장에 가면 가장 많이 있는 게 선반 밀링, 드릴링 머신, 드릴 프레스.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아요. 범용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공구에 회전을 주어서 가공을 하죠. 공작물은 예, 이송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을 시키고 이송을 한다. 자, 일단 밀링 머신의 종류를 보면 니형 밀링 머신. 그래서 요거는 보통 컬럼 앞면에 미끄럼 면이 있고 컬럼을 따라서 니가 이동하고 니를 새들과 테이블로 서로 직각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참 의미상으로는 이해를 하고 보면은 설명이 잘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참 이해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수평형, 수직형은 만능형 밀링 머신이 있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고, 수평 밀링 머신 일단 주축이 수평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기억할 거 아버라는 것을 수평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아버에 커터를 장착한다. 그 다음에 평면 가공하고 홈 가공 등에 쓰인다. 그 다음에 작은 부품 가공에 쓰인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수직 밀링 머신.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게 이게 많죠.
주축이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정면 밀링 커터나 엔드밀을 사용해서 평면의 홈, 단면, 측면 등을 가공한 게 아주 좋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시게 될 내용이에요. 만능 밀링 머신. 자, 수평 밀링 머신과 거의 비슷하고요. 테이블의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테이블을 약 45도 정도로 회전을 할 수 있어요. 예. 플래너 밀러, 플래너형 밀러. 그래서 플래너 밀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외관은 플래너와 비슷해요. 단지 이제 공구대 대신에 밀링 헤드가 장착된 거예요. 그래서 커터를 하는 거죠. 커터. 회전을 해서. 생산형 밀링 머신, 특수 밀링 머신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밀링 머신의 구조 및 가공 분야가 있어요. 구조. 일단 칼럼, 니, 오버암, 아버, 스핀들. 자, 일단 기억하실 것은 일단 컬럼은 본체로 배도가 일체로 되어 있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 전동기하고 주축 변환 속도 장치가 있다는 거하고, 니는 전방에 설치되어 있고요. 컬럼 전방에 설치되어 있고, 상하 움직임이 있고, 새들이 니 위에 있어서 전으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테이블 자체가 또 새들 위에 있어서 좌우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새들은 전후, 테이블이 좌우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걸 통틀어서 니라고 이제 니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버암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아버의 굽힘을 적게 하기 위해서 상부에 설치된 암입니다. 아버라는 거 아까 수평 밀링 머신에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스핀들 앞에 있는 것을 절삭 공구로 고정을 했습니다. 스핀들 주축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주축 그러면 스핀들이에요. 주동력이 전달되는 축으로 여러 가지 공구나 아버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고 중공축으로 되어 있다. 앞쪽은 내셔널 테이프로 되어 있다. 자주 나오죠. 자, 밀링 머신의 크기. 슈퍼 밀링 머신은 간단히 전후 이동거리, 즉 다시 말해서 테이블의 전후 이동거리로 합니다. 보통 전후 이동거리가 200mm인 것을 넘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mm씩 증가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넘버원, 넘버2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50mm씩 증가되니까. 자, 주축의 중심선에서 중심선에서 테이블 면까지 최대 거리, 테이블의 최대 이동 거리.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수평 밀링 머신에 해당하는 부분의 크기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또한 수직 밀링 머신의 크기를 정할 수가 있어요. 주축대의 최대 이동 거리, 테이블의 전후 이동 거리를 간단하게 번호로 나타내는 겁니다. 주축단에서 테이블면까지 최대 거리를 얘기를 하고요. 테이블의 최대 이동 거리, 좌우, 전후, 상하. 자, 밀링 가공을 보겠습니다. 밀링 가공, 절삭 방향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외울 게 많습니다.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 자, 올려깎기와 내려깎기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보통은 이제 하향 절삭을 많이 이용해요. 왜냐하면 그 커터, 그 표면도 그렇고 커터를 보호하는데도 하향 절삭을 많이 이용하죠. 필요에 따라 상향 절삭을 쓸 수도 있어요. 예. 자,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거. 얘가 이제 외우기가 좀 빠를 거예요. 상반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그 반대라는 거는 테이블이 이송하는 형태와 커터가 회전하는 거의 그 회전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면은 이건 하향이에요. 하향. 상향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송을 이렇게 하고 커터가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커터하고 테이블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커터와 테이블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반대로 이송하는 형태를 우리가 상향, 그래서 상반이라고 그래요. 상반. 그래서 상향 절삭을 상반이라고 읽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70이 잘 빠져나 절삭을 방해하지 않는다. 백래시가 완전히 된다. 백래시라는 개념은 뭐냐면 테이블 이송 나사가 원래 이 이송 나사를 보면은 나사 자체의 그 틈이 이게 이제 기어가 아니고요. 물려 있는 형태가 이렇게 잡혀 있을 그 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송을 하다 보면 요게 이제 우리가 뒤틈이라고 하는데 뒤틈이 백래시라고 합니다. 그 백래시가 완전히 제거된다라는 거죠. 백렛이 없이 작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작물의 날에 의해서 끌어올림으로 확실히 고정해야 합니다. 공작물은 일단 딱 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커터 수명이 짧아요. 무리한
가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동력 소비가 크고요. 가공면이 거칠어요. 그래서 상향절삭은 사실은 많이 활용을 하진 않아요. 하향절삭을 많이 하죠. 대체로 이제 하향절삭을 많이 활용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내시 제거 장치라는 것은 백내시가 없게끔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하향절삭과 상향절삭에서 외워야 될 것은 일단은 상향절삭을 외워서 하향절삭을 체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오시면 되겠어요. 네, 상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상향절삭 공작물의 이송 방향과 공구의 방향이 반대인 절삭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십시오. 이런 식으로 반대다라는 거. 네, 테이블의 이송 방향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해가 되실 텐데, 예, 지금 이렇게 반대로 가죠. 반대로. 예, 가는 방향으로 가고요. 예, 그래서 상향과 하향절삭, 우리가 보통 그 회전하는 커터의 방향을 일정하게 하기 때문에, 예, 그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터의 방향을 일정하게 하기 때문에 이걸로 알고 계셔야겠네요. 네, 꼭 알고 계십시오. 특징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절삭 조건이 있어요. 자, 절삭 조건, 절삭 속도가 있는데, 절삭 속도는 밀린 끝에 날 끝에 원조 속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V는 1000분의 파이 dn, N은 파이 d분의 1000V. 예, 똑같죠? 여기서 D는 절삭 커터의 질입니다. 이송이 있어요. F는 FGN. 예, 요거 잘 나옵니다. 요거 이송에 해당하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계산식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분할법, 분할대 종류, 분할대는 일감의 원전과 직선을 같은 간격으로 등분하는 장치로 테이블에 고정하고 스핀들과 심업대의 일감을 고정한다. 보통 분할대 주축에는 40개의 웜휠이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보통은 크랭크 1회전이면 스핀들은 40분의 1을 회전한다. 그래서 그 계산식이 이렇게 나와요. N은 라지 N분의 40.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분할하는 형태를 갖다가 직접 분할, 간접 분할, 단식 분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직접 분할법은 일단 24분의 2인수만 나와요. 24의 인자인 2, 3, 4, 6, 8, 12, 24 7개만 되고요. 단식 분할법은 N은 N분의 40. 분할커의 회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40을 갖다가 분할수로 나눕니다. 40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때문에 그렇죠. 크랭크를 1회전 시키면 스핀들이 40분의 1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 값에 적용이 된 거고요. 일종의 주축 이수에 40개의 웜힐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된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예, 잠깐 구하는 걸 보면은 브라운 샤프형 21구멍을 써서 원주 7등분을 해라. 그러면 N은 라지 N분의 40이죠. 7, 7등분을 하라고 했으니까 7분의 40을 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분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5와 7분의 5를 주시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서 분할 판수를 맞추는 거죠. 맞춰서 하는 겁니다. 21구멍을 맞추라고 그랬으니까 3, 7, 21. 이걸 맞춰주는 거고, 그 다음에 5에 해당하는 부분과 뒤에 이제 수식에서 지금 3을 곱했으니까 3을 같이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를 때 어떻게 되냐면 브라운 샤프형 21구멍 판을 인덱스 크랭크를 5회전해서 5회전과 그 다음에 15구멍을 가면 15번에 해당하는 구멍을 15구멍을 가면 5회전을 해서 15구멍을 가서 끼워주면 원주를 7등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잠깐 이제 보여주는 형태는 보통 이제 각도 분할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9분의 D도로 합니다. 요거 수식이. 그래서 9분의 D도.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360도를 40으로 나누는 거죠. 요걸 이제 9도로 환산을 해서 분할각을 표시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도는 1분, 60분으로 체크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여기 밑에 보면 20도를 등분하라, 분할하라 나오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하는 방법 9분의 20 해가지고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분수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분모를 분할한 평균수로 맞춰라 그러면 제일 가까운 수로 곱해주면 돼요. 18을 맞춰주고 4가 된 거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18구멍을 써서 브라운 샤프 분할 때에 18구멍을 써서 2회전과 4구멍씩을 가면 4구멍씩을 가서 끼워주면 20도로 분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밑에 있는 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